국민의힘 얘기 먼저 해보면 지난 주말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거의 막장 드라마가 벌어지면서 이제 새벽에 후보 교체를 시도하다가 무산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말 궁금해요. 저도 이제 정치부 출입 10년 넘게 했지만 이게 공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최고위에서 예를 들어서 새벽에 열어가지고 후보를 교체를 시도할 수가 있지? 너무나 이제 황당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제 보통 윤석열 배후론 이런 게 있죠. 이제 음모론. 다 시켜서 한 거다. 근데 저는 그건 좀 너무 과학적인 분석이라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이제 그 결정을 의원총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의원총,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7명, 108명, 김상욱 의원 탈당했은 게 107명이겠네요. 네. 절반도 안 모였어요. 근데 이제 의원들도 이게 어떤 의총인지 아니까 차마 못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두세 명 빼고 전원 다 후보 교체 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이게 이 회사 다니는 분들이 아는 게 있는데 회사 이사회 같은 거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긴 제일 잘 알아. 이렇게 하고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군요. 집단 착각. 네. 저는 이게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가 벌어지면서 국민의힘의 이른바 친윤석열 성향의 의원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뇌세포가 좀 파괴가 된 것 아닌가. 네. 저는 뇌세포 파괴론 쪽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는 설명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왜냐하면 본인들도 네. 당원 투표 부결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당 당원들이 이럴 리가 없는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뇌세포 파괴론 제기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차분한 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뇌세포 파괴를 그럼 저는 뭘 파괴시켜요?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착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저는 어찌됐건 간에 국민의힘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너무 쉽게 봤다.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경선 기간 동안에 김문수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성공하고 나니까 좀 되게 우습게 봤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판이다라고 좀 오판을 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후보가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해서 저는 상대를 잘 알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저씨 영화 보면 그 있잖아요. 너 내일 살지 나는 오늘만 산다.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이길 수가 죽는다. 이러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후보는 대선을 하고 있었는데 당 지도부는 당 대표 당권을 염두에 둔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최근에 저는 기자회견이나 어떤 걸 봤던 것 중에 김문수 후보가 했던 그 기자회견의 메시지만큼 강렬하고 단촐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기는 좀 쉽지가 않았다는 생각이 어떤 메시지요? 그 오전 10시니까 나와가지고 했었던 이제 법적으로 다 하겠다. 당신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하나하나 원래 좋은 메시지는 수식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장 직선적인 메시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 지도부가 또 의총에서 나와서 김문수 후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예상 못한 거지 않습니까? 앉아있을 때 되게 당황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람을 면전에 두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는 기본적으로 후보의 판이고 그리고 그 후보는 현재 시점에 모든 것을 다 투입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그걸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방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되게 사전적인 거지만, 단일화라는 결론에 대한 당원들의 반응과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 대한 존중이라는 당원들의 의견들을 구분해내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88% 나오니까, 그 단일화는 당연히 한덕수 후보에 관한 것이겠지. 꼭 이걸 해야 되나? 그래도 나중에 욕 들을 수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하자라고 진행했던 당원 투표 때문에 작살이 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근데 그날 밤의 일을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제 스스로 너무 비참한데. 뇌세포 파괴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식하고. 무도하고 되게 무참했던 발상에서 나온 최악의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이 당원들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아요. 좀 심한 표현으로 좀 개돼지로 본 건 아닌가. 이게 그쪽 문화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쪽은 높은 데서 결정하면 따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의원들이 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거 뭐 지도부 책임론도 얘기하지만 저는 의원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계엄하고 나서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할 때 무기명 투표였죠. 그때 찬성표 던진 사람이 제 기억에는 한 12명 맞아요. 밖에 안 돼요. 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한 4, 50명은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뇌세포가 파괴됐다 이거 너무 심하지만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일반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당원 투표 진행되는 동안 당원 게시판 들어가 본 분의 그 전원인데 네. 제일 많이 올라온 글이 이거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제일 많이 떴다고 해요. 뭔가 당원들의 감정선을 확 건드린 거죠. 어쨌든 그 바람에 이제 사필 규정이 돼서 그나마 좀 뭐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가 아주 좋은 후보는 아니지만 만약에 거기서 진짜 성공을 했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바로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나마 당원들이 바로 잡았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박수 보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이제 후보가 됐는데, 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단일화 성공 못하면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만뒀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았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유임시키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겼고, 그 다음에 뭐, 보니까 어제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인 석동현 변호사를 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 뭐 선대위 인사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친윤계가 포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믿겠습니까? 특히 쌍권이 자기를 그렇게까지 이제 내치려고 했는데, 그런 앙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친윤계들을 이제 대거 등용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국민의힘이 지난 3년 동안 다 친윤이었어요. 네. 다. 아까 제 12명밖에 탄핵소추 찬성 안 했다고 했듯이 뭐 한때 뭐 김기현, 나경원 이런 분들도 뭐 좀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대드는 척 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 친윤으로 돌아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가려먹을 처지가 안 돼요. 네. 이게 물이 근데 이게 깨끗한 거야? 이게 너무 좀 뜨거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러기에는 너무 지금 그 목이 마르기 때문에 아무 물이나 다 그냥 벌컥벌컥 마실 수밖에 없는 좀 한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석동현 변호사가 들어간 거 네.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뭐 아무나 다 들어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야 이것도 혹시 윤석열이 뭐 이렇게 배후 조종해서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렇게 분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나 다 들어와라. 사람이 지금. 없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김문수 후보 당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돼요? 뭐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려먹을 처지가 아닌 거죠. 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쌍권에게 그렇게 쉽게 면죄부를 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빠진다. 그러면 20며칠 뒤에 다시 복귀할 겁니다. 네. 선거의 패배의 모든 책임들은 후보에게 다 돌리게 될 거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덕수였으면 이길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질질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책임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빠지더라도 같이 빠져야 되는 거고,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의 후보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과 함께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이기면 후보가 다 가져가는 거고요. 네. 자, 졌을 경우에 김문수 후보조차도 다음에 정치적 복권이나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해주지 못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선거를 굴려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게다가 무엇보다 패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선 후에 책임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저는 포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이제 대선 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굉장히 주목됐는데, 일단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계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계엄 때문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사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출당, 탈당, 제명 이런 이들이 막 나오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고 탈당하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계엄과 절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 사실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정하면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 계엄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사실은 좀 정리를 하겠다는 방식으로 전향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20일 동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안 한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입장 뒤집은 거다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많은데 일단은 뭐 당 지도부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계엄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는 모습 이게 과연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선을 그을 수 있는 기회는 놓친 거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확하게 선을 끊는다라는 명확한 징표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됐을 경우에 한동훈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된다면 그건 국민적으로 납득이 되지만 그 기회는 이미 놓쳤다. 근데 이게 출당이나 탈당 부분 이야기해서 이건 저는 흥 기자님하고 한번 내기를 하든지 하는 것도 네.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탈당은요 윤석열이 사는 길이고 출당은 당이 사는 길입니다. 네. 탈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단인 거고 출당은 당의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평론가님 얼천? 네. 김준일 평론가요? 김평론가님께서 네. 얼척 아니고 얼천입니다. 안 끊어지지요.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탈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그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가장 이기적이기 때문에 탈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 길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렇게 되고 나면 대선 이후에 복당의 계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그 본인이 결정할 일,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모두가 동의할 만한 이 부분들, 교감이 좀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고. 네. 그리고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재판했을 때 이미 좀 윤 전 대통령 이전과 좀 다르게 좀 무언가 이게 좀 체념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보였던 것 같고 네네.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뭐 물론 저쪽이 워낙 상식적이거나 전략적인 판단을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일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참모면 무조건 자진 탈당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할지 말지 예측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뭐 그분 마음이니까 하시든 말든 뭐 마음대로 하시는 좋은데 제 마음도 그렇긴 합니다. 저는 거기는 내기를 못 걸겠고 네. 김문수 후보가 출당을 못 시킬 걸로 봤어요. 처음부터 이게 안 되는 게 김문수 후보는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영화 아바타 네. 보셨죠? 그 아바타에 보면 본체가 있고 아바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문수는 아바타고 본체가 두 명입니다. 네. 본체가 김문수, 윤석열. 네. 윤석열이 본체 절반. 네. 또 하나는 전광훈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바타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체를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이게 참 한국 정치에서 비극입니다. 이른바 집권 경험이 많은 보수 정당이 그 우를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김문수 후보란 분이 이제 사실은 좀 아주 진보적인 노동운동가에서 이제 정치를 하면서 오른쪽으로 와서 또 지금 완전 극우까지 가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게 이제 후보를 잘못 뽑아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나온 지 벌써 한 10몇 년 되는데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손 끼는 거. 바이틈에 팔이 낀. 예, 그렇습니다. 혼자 등산을 하다가 이제 낙석에 큰, 거기에 이제 팔이 끼어가지고 한 5일 동안 127시간이 이제 그 시간이에요. 팔이 끼어있던.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칼로 자기
팔을 자르고 탈출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네. 어느 팔이 끼었을까요? 왼팔, 오른팔? 왼팔? 오른팔이 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항상 극우가 문제고. 거기서 그 구가 나오는 거군요. 우와, 이걸 이렇게 지난 연결지시다니. 주말 밤 상황 다음으로 극적인 이야기. 아니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 전체를 위해서는 윤석열 끊어내야 돼요. 이른바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보수 신문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쫓으라고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못 끊어내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네. 바위에 끼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저거 좀 빨리 잘라내야 돼요. 오른팔 잘라내야 되는데 못 잘라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김용태 이제 비대위원장 내정자,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연수 국회의원에다가 그동안 이제 개혁적인 목소리들을 좀 내왔고 이번에 이제 후보 교체할 때도 본인만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반대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서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조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까지는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데 이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이제 중도 쪽으로 가서 서로 이제 역할 분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또 같이 가고 있는 방향이고 이 비대위원장을 김용태 의원으로 내정한 이유, 그다음에 지금 김용태 의원이 며칠 잘 되진 않았지만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2023년인가요? 3월 달에 전당대회 할 때 천아용인. 맞아요. 그래서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네. 이렇게 네 분이 출마했었죠. 그런데 그때 그 김용태가 지금 그 김용태 의원 맞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탈당할 때 거기 같이 안 갔죠. 그래서 여기 남아서 공천 받아서 포천 가평 국회의원인데 이 지역 자체가 이 지역구가 굉장히 보수적인데요. 그래서 도봉갑의 김재섭 의원하고 또 좀 다릅니다. 김재섭 의원 지역구는 원래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 여론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35살이고 젊은 사람이니까 좀 태도를 좀 애매하게 취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데 이걸 뭐 역할 분담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따로 국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김문수는 김문수대로 난 윤석열 전 대통령 난 출당 반대한다 이렇게 하고 또 김용태 의원은 이건 내 좀 고민해보고 하는 쪽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대선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별로 전략이 기대 안 아니라 그냥 하셔도. 무전략이군요. 그냥 전략 무전략. 없어요. 네. 그냥 각각 따로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은 좀 김문수 후보로 봐서는 대선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한 카드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왜냐면 이게 뭐 그냥 바지 사장 뭐 이게 그냥 얼굴 마담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바지 사장을 두는 이유는 그거지 않습니까? 권한은 안 주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대선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여하한 경우에 20일 동안 뭘 하든지 간에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적일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아니죠. 겁니다. 네. 이 판은 이미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대선이기도 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일단 윤석열 공신 세력 그룹들이 만들어 놓은 망쳐놓은 판이고 그리고 후보가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판이고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투입되어서 자기의 그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번번이 부딪히는 역할들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찌 보면 끝나고 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도부가 될 수도 있어요. 비대위원장으로서. 네. 통상적으로는 다 그만두지만 그렇죠. 20일 그리고 이 사람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두면서 앞에 세울 거냐의 문제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꺼이 김용태 위원장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손해볼 게 없는 장사거든요, 이게. 네. 기본적으로 그 자리 자체가 정치적 무게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일 뿐더러 이미 망친 판이잖아요. 네. 자기 때문에 망친 판이 아니거든요, 이게. 부담 없이 들어와서 책임과 권한 없이 그냥 한바탕 노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을 보겠죠.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쌍권총 그룹이든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 그룹이든 가장 당 내에서 주요한 대립 지점이 누구냐면 한동훈 후보 쪽이지 네. 않습니까? 결국은요.
자, 당권이 되든 뭐가 되건 보수세의 개편이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이쪽에도 세울 수 있는 신선한 카드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저는 김용태 위원장을 잘 모르고 개인적으로 물론 잘 모르고 그 어떤 분인지 정치적 이력을 제가 계속해서 봤던 것도 아닌데 몇몇 인터뷰를 보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스타일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자리가 사람을 확 끌어올리기도 하는데 잘못된 자리에 가면 그릇이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아까 황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무모한 도전하지 않을 거고요. 이미지를 잘 관리해 나가는 그 기간 동안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다음 대선 이후에 포석까지도 둔다면 아까 뭐 탈당 문제 저도 사실은 관심은 별로 없지만요. 이게 정치적인 주요한 계기나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간의 교감과 소통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대선 끝나고 나면 어쨌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비대위원장이면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쓰나미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고려해서 비대위원장을 시켰을 수는 있는데 또 뭐 젊다는 강점도 네. 있고 대선 끝나고 나면은 아웃. 그럴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것 그럼 같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대선 이후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은 워낙 이제 원사이드하기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될 거라는 걸 어느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이제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당 해산 심판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당이 쪼개진다, 당이 없어진다. 그다음에 친윤이 당권을 잡을 것이냐, 친한계가 잡을 것이냐, 아니면 김문수가 거기를 치고 들어가서 김문수가 당을 장악할 것이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지금으로선 한동훈 전 대표 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아마 도전할 거고요. 또 선거 있으면 항상 나오는 분 계시죠. 나경원. 나경원 이런 분들.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각축을 벌일 텐데 이게 지금은 누굴 내세울지 결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영남 의원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영남 자민련처럼 국민의힘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누군가 대표 주자를 내세울 수 있고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강원도 의원들이 이른바 친윤 세력 아닙니까? 거기다가 서울의 강남 지역. 네. 그래서 이 의원들이 현재 국민의힘 107석 안에서도 그분들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세우는 후보, 결국 그쪽에서 당권을 잡을 걸로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대선 이후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네. 공천을 이번 선출하는 지도부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고 지금 대선보다도 더 치열한 뜨거운 전당대회를 보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국 그러면 도로 친윤당으로 가는 저는 이제 시나리오군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현실이에요. 뭐 언론에서는 아예 그냥 해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쉽게 망하지도 않아요. 정당이라는 게. 네. 그래서 조금 더 험한 꼴을 앞으로 당분간 몇 개월 동안 아마 더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저는 분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처럼 네. 이번 경선 때 한동훈 후보가 그 내부에서 당원들에게 받은 표가 좀 보여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때 사실 내심 회장님도 그렇고 기대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변화, 당원들이 되게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냐. 근데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반감이라는 게 이번 기간을 거쳐오면서 이게 간단치 않구나. 그러면 이게 대선을 졌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를 전략적으로 다시 선택할 거냐. 게다가 더더군다나 지방선거라는 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건데 세계 세력이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상권 그쪽이 대표하는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공신 그룹들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전 김용태 위원장도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수, 김용태라는 신아스팔트 극우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공신 그룹에서 그 세력들이 또 한 일단의 부류가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보수 개혁이라는 걸 기치로 내걸 한동훈 대표 그 그룹들이 있을 건데, 저는 이 세 번째 한동훈 대표 그룹은
여기에서 붙어서 이기는 승부수를 쓸 거냐, 네. 아니면 바깥에 있는 이준석이라는 변수를 활용할 거냐. 그래서 보수 쪽이 전반적으로 좀 이게 재편이 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정치가 되게 대선 끝나고 나면 지방선거 1년이지 않습니까? 짧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길어요. 재편을 하고 그 사이에 묵었던 감정들을 다시 다 털어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손잡고 뭐 이 이합 집산들이 막 벌어질 거거든요. 네. 죽일 듯이 싸우다가 지방선거 앞둬놓고 보수 후보 단일화 이런 걸로 해서 개별 영역에서 그 판단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엄청난 격차로 사상 최고의 격차 혹은 지지율로 민주당 정부가 탄생을 하고 이쪽이 된다면 보수 쪽은 그냥 지도부 교체나 현재에 있는 구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조정하는 범위는 좀 벗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근데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저는 보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현재 대선 구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좀 그렇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압승할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예, 보수 쪽도 결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 김문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 이재명 후보가 될 거는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좀 보여줘야 독주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그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연 당이 쪼개질 것이냐, 안 쪼개질 것이냐. 저는 정계 개편은 없을 것이다. 쪼개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은 정치 양극화 지형이 너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적대감으로 결속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양극화 체제가 들어선 지 벌써 한 10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전처럼 어떤 그 정치인들이 좀 주도해서 하는 정계 개편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사실은 당이 쪼개지는 거를 나쁘게만 볼 게 아닌 게요. 그게 이제 새로운 정치적 활로를 찾아 나서는 기획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미안하지만 국민의힘 안에는 그런 힘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전략가가 없군요. 전략가도 없고 미안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모습 깨지도 않고 뭐 새로운 정치적 활로를 찾아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말라 죽어가는 매우 비참한 이런 모습. 또 이제 물론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또 뭔가 좀 잘 못한다. 그러면 또 저거 봐라. 역시 뭐 우리가 옳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반사이익을 그것도 야당이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면서 그냥 제1야당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한동훈계가 분당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이 쪼개지지 않는다고 하면 당내에서 한동훈계는 어떤 스탠스로 갈 것이냐.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거친 워딩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우리는 절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한테도 그동안 단일화를 한다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어떤 행보로 어느 정도 파이로 이제 그러면은 그 개파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적어요. 네. 지금 당원들이 그 전에 한번 대표를 시켜주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보인 태도 때문에 많이 지지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 숫자가 중요하죠. 107명 중에 한 12명 안팎밖에 안 돼요. 네. 그것도 대놓고 한동훈 계시죠? 물어보면 아니 뭐 저는 국민입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 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저는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뿐입니다. 제가 꼭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서 탈당을 한다 이렇게 결심을 해도 따라 나갈 의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쉽게 쪼개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